김민수 씨는 2021년부터 동탄의 부동산에 관심이 갔습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치솟는 집값을 보고 조급했죠. 그때 동탄은 그에게 딱 맞는 지역이었습니다. 직장 출퇴근이 가능했고 GTX 개통 소식, 반도체 산업의 호재, 체계적인 도시 설계 등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 지연 씨와 함께 동탄역 근처의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위치도 좋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아서 당장 사고 싶었지만 역 주변 단지들은 시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던 와중 부동산 실장의 추천으로 역에서 좀 떨어진 영천동의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다가 단지 바로 앞에 수변 산책로도 있고 대규모 상업시설도 들어서 있었죠. 역 주변보다 저렴하지만 입지가 좋아서 조만간 크게 오를 겁니다. 부동산 실장의 말은 부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긴 상의 끝에 부부는 영천동의 2017년식 아파트 25평을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초 4억대였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2억 5천만 원 이상 뛴 상태였습니다. 민수 씨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6억 9천만 원에 나왔던 매물을 협의 끝에 6억 7천만 원까지 깎아서 매수했죠. 은행 대출 4억 3천만 원, 부모님께 빌린 돈 1억, 그리고 그들의 전 재산에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영끌로 매수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동탄은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민수 씨는 동탄 부동산이 앞으로 쭉 오를 거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도 남편의 확신에 끌려 동의했죠. 그들은 새 아파트에서 새 삶을 꿈꿨습니다. 아이를 낳고 동탄의 신도시 인프라를 누리며 안정된 미래를 그렸습니다. 2021년 말부터 부부에게 황금빛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탄 부동산 시장은 서울의 강력한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로 폭등했죠. 그들의 아파트는 21년 12월 7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불과 3달 만에 3천만 원을 번 거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호가는 이미 9억까지 올랐습니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동탄은 다를 거라고. 민수 씨는 동료들에게도 자랑하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는 GTX 개통과 일자리, 신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동탄이 수도권 남부의 대장 도시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지연 씨는 약간 불안했지만 민수 씨의 자신감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새 가구를 들이고 동탄의 트렌디한 카페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죠. 이제 서울 안 부럽다는 말이 동탄 주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렸고 민수 씨의 대출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억 3천만 원 대출의 이자가 월 179만 원이나 됐습니다. 당장 생활이 힘들었지만 조금만 버티자, 금리가 곧 내려갈 거야 라며 애써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죠. 동탄역 주변 아파트는 15억을 찍었다가 10억대로 급락했습니다. 매물이 쌓였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죠. 역 주변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민수 씨 부부의 아파트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6억 7천만 원에 샀던 집이 최저가 3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반 만에 4억이나 빠져버린 거죠. 당시에는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수준이 된 건데요. 이게 뭐야? GTX도 곧 개통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고 반토막에 가깝게 하락한 집값을 보며 매일 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가격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고 2025년 현재는 겨우 5억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6억 7천만 원에 매수했던 부부는 1억 5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자를 내기 위해 빠듯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 부부의 사례는 동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0년과 2021년의 폭등은 그들을 꿈꾸게 했지만 2022년의 금리 인상과 시장 하락은 그 꿈을 앗아갔죠. 2024년 중반 이후 동탄역 근처 아파트들의 반등 소식은 아직 그들에게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동탄 집값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뭘까요? 2020년, 2021년 상승기에 동탄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로 급등했습니다. 일자리, GTX, 신도시 인프라 등 뛰어난 장점이 부각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몰렸죠. 특히 동탄역 주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되면서 끝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분들입니다. 13억에 샀다면 대출을 7억, 8억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10억에도 안 팔린다면 팔더라도 대출 상환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인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장에서 샀던 분들은 대출 부담이 훨씬 적거나 높은 금액의 전세를 둘 수 있겠죠.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오히려 인접한 광교나 위례보다 더 강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었고 일부 단지는 순식간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동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5억 16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0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탄도 끝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었던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고 세제 개편과 함께 대출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언론에서는 동탄역 인근 아파트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동탄이 다시 살아난다며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타입이 16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지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특수거래에 불과할 수 있으니 과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거래를 분양 광고 등에 이용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동탄에서도 그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확정되고 잔금까지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2030 세대 중에는 규제 풀렸을 때 빨리 사야 한다며 성급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들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2021년에 영끌로 샀다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크게 당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불과 2, 3년 만에 비슷한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 무리하게 집을 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교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같은 대장 아파트가 호수를 끼고 초고가를 찍었지만 지금은 상가 공실이 많아 실제 경기는 죽어 있는데 집값만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좋아 보여도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집을 매수한 이들이 결국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동탄도 많은 가구가 대출을 끼고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탄이 그냥 거품이 잔뜩 낀 지역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GTX 계통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형 호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동탄 주민들 중에는 호재가 크니까 2, 3년 뒤면 수도권 남부 대장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도심 설계가 체계적이고 주변 상업시설이 꾸준히 들어서는 중이라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동탄에서 벌어지는 상승과 하락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폭등 뒤에는 폭락 그리고 다시 불안한 반등이라는 흐름이 2, 3년 사이에 보여졌다는 점입니다. 한번 급등했다고 해서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고 한번 폭락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금리, 정책, 지역 인프라,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시장을 움직입니다. 현재 동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이 큰 몫을 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두자 혹은 이제 곧 금리가 안정되면 집값이 또 올라갈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가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럴 때 영끌로 들어갔다가 지난번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동탄에서 영끌로 집을 샀다가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고도 팔리지 않아 경매까지 간 사례를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 2억씩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유사한 사례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고가 거래 사례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거래가 최종 성사되는지 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오랜 기간 거주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은 감수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다시 영끌로 뛰어드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대세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언제 또 올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상황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동탄의 현재 상황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수요가 폭발해 단기간에 가격이 치솟고 금리 인상으로 바로 꺾였다가 규제 완화로 다시 반등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오를 때 무조건 올인하기보다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해 대출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나가는 게 현명합니다. 한편 동탄이 과연 광교나 위례보다 입지가 좋냐는 논쟁도 계속됩니다. 일각에서는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동탄이 훨씬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GTX 호재 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하거나 다른 변수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 예상만큼 시세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탄은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탄 자체가 나쁜 도시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잘 정비된 인프라와 도시 설계가 이미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만 갖고 과도하게 대출을 끼거나 주변 시세를 보지 않고 덜컥 매수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동탄이 지금 다시 부상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폭등과 폭락을 경험한 곳이어서 또다시 버블이 생기는 건 아닌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어느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에서 한두 건 고가 거래가 나오면 전체 시세가 다 오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란 한두 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거래인지 취소 가능성은 없는지 주변 매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고 특히 동탄처럼 짧은 기간의 폭등과 폭락을 모두 맛본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차분한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무리한 영끌을 피하면서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동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님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수영님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2년 전에 전세 살다가 매매했는데 그때 사두길 진짜 잘했어요. 그 사이 3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당시 송파구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서울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왔죠. 그때 수영님은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례나 분당은 송파구 집값의 반값인데 앞으로 교통 호재나 재건축 호재가 있어서 지금이 기회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타이밍에 마침 수영님의 직장 동료인 소연님이 위례 신도시에 투자해서 벌써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을 했죠. 수영님은 투자해서 돈을 번 동료 얘기와 유튜브 영상들을 보여주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이러다 진짜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며 집을 사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셋집 대신 월세집에 살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례집을 사두면 오를 게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정리하고 전세금과 모았던 돈을 합쳐 현금 2억 7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받은 돈 3천만 원까지 총 3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위례 신도시에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매매가는 11억, 전세는 7억 5천만 원으로 갭 3억 5천만 원이었죠. 위례 신도시에 11억짜리 집을 3억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게 갭 투자의 매력 아니냐며 부부는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집을 산 지 1년 뒤 부부가 계약한 위례의 아파트가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번 셈이었죠. 못해도 14억 15억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며 그때 팔고 더 좋은 집을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였죠. 2022년 말부터 위례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치솟았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고 거래는 뚝 끊겼죠. 실거래가는 8억, 급기야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1억에 산 집이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였죠. 23년 중순, 21년에 계약했던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전세호가는 5억 5천만 원으로 기존 전세금 7억 5천만 원보다 2억이나 낮았어요. 2억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고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고 3금융권 대출에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겨우겨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대출 이자 때문에 생활비도 아껴가며 버텼습니다. 2025년 4월 해당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1억 4천만 원이나 손해 중이죠. 고점에 위례 아파트를 갭투자했던 부부의 실제 사례였는데요. 이 사례 말고도 성남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이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분들에게 주목받으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수억 넘게 하락했고 영끌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례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1타입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7억 초반 하던 아파트가 2021년에는 12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10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2억가량 하락했는데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분당과 위례는 무조건 오르는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상승기 시절 높은 기대와 달리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개통 지연과 의료 복합 타운 무산, 재건축 사업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였으며 분당과 위례 신도시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호반 서밋 에비뉴 아파트는 21년 7월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2년 말에 4억 7천만 원 하락하여 1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지인 위례자이 아파트의 경우 21년 4월 18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3년 5월 15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하락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들은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강남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하감동 세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례 지역은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호재들의 지연과 무산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와 더불어 성남시 분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며 투자했지만 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이래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 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성남 분당과 위례 신도시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위례, 분당을 새로운 투자처로 선택했으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락과 함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위례와 분당은 오르긴커녕 떨어진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었고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 부동산 시장은 개발 지연, 사업 무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진행과 원만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폭등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집을 사기 힘들 만큼 가격이 올랐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이나 광역시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특별한 투자처로 주목받던 지역이었죠. 특히 제주도의 오션뷰 타운하우스들은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최민수, 이지연 부부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이 부부는 친하게 지내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철이네가 산 제주도 집이 벌써 1억 넘게 올랐대. 애월 쪽이라던 것 같은데 대박이야. 친구 부부가 제주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에 부부는 자극을 받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둘은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제주도가 아직 저렴하니까 지금이라도 사두자. 아직 안 늦었어.
부부는 모았던 돈과 부모님께 빌린 돈, 신용대출을 합쳐 제주도의 오션뷰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습니다. 매매 가격은 7억이었는데요. 그중 중도금 대출이 4억 2천만 원이었고 완공 시점에 맞춰서 임차인을 구할 거라서 크게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이렇게 말했죠. 계약 잘하시는 거예요. 2년 안에 9억, 10억은 갈 겁니다. 요즘은 임차인 구하기도 쉬워요. 부부는 이 말을 듣고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제주도는 곧 서울 아파트처럼 오른다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엔 요즘은 돈 많은 중국인들한테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2배 넘게 오르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만 월 175만 원으로 뛰었어요. 원래 처음 계약했을 때는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갑자기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긴 거죠.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자에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타운하우스 인근 부동산들을 찾아가봐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고객님, 어차피 오션뷰 타운하우스는 오를 거고 요즘 집 알아보러 다니는 손님들도 꽤 많아요. 문제는 이후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계약한 곳 바로 옆집이 23년 초 5억 초반에 거래가 됐는데요. 7억에 계약한 부부의 자산은 순식간에 2억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매월 이자만 170만 원씩 나가는데 타운하우스 가격도 2억 가까이 떨어지자 부부는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6개월간 공실로 비어 있어서 잔금 해결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겨우 임차인을 구하긴 했지만 원하던 시세보다 한참 낮게 구했는데요. 게다가 임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또 공실이 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살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동일한 타입 타운하우스의 호가 시세는 5억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제주도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지난 10년간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관광붐, 영어 교육도시 개발, 제2공항 기대감으로 외지인 투자가 급증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제주 아파트 매매 지수는 급상승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오션뷰 타운하우스와 공항 근처의 아파트가 10억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외지인 거래는 2021년 1000건을 넘으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2024년 거래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 평균 가격은 10% 하락하며 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대표적인 하락 사례들입니다. 한경면에 위치한 입주 4년차 아파트는 2025년 기준 48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총 99가구 중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 단지는 2021년 분양 당시 전용 84타입 기준 7억대의 고분양가로 외지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인해 매매와 임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매매가는 분양가 대비 약 20-30% 하락한 5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에어릅의 한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0%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기준 8억에 달했으나 현재 매물은 6억대까지 하락했음에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지인 세컨드하우스 수요를 기대했으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공실률이 치솟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귀포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대정읍은 제주 영어 교육도시와 가까워 한때 외지인 투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거래가 급감하며 2021년 10억대에 분양된 타운하우스가 현재 6, 7억대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은 분양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가격의 매물로 나와 있으나 여전히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 공항과 인접해 있는 노영동의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1년 6억 7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2025년 현재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으로 외지인 투자가 활발했지만 최근에 매수 문의가 줄며 가격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과열에서 벗어나 급격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분양가로 공급된 신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외지인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 하락과 공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제주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227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 2,485가구의 약 49.4%에 해당하며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부산, 전남, 대구 등 다른 지역을 상회하는 비율로 제주도가 미분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분양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은 전체 미분양의 약 69%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경면의 입주 4년차 아파트는 현재 절반 가까이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애월읍의 신축 아파트는 공실률이 60%를 넘습니다. 외지인 수요 감소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핵심 요인입니다. 2021년 외지인 아파트 매수 거래량은 1,1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361건, 2024년 21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불경기로 세컨드하우스 및 투자 수요가 얼어붙은 결과입니다. 신규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만 저렴한 가격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는 거래가 거의 없고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주도 부동산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미분양의 주된 원인은 터무니없는 분양가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제주도 민간 아파트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2,481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한 아파트 전용 84타입 분양가는 7억 9,900만 원으로 경기도 중상급지의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높은 분양가는 과도한 땅값이 원인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행사들이 공시지가의 4-5배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분양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이러한 고분양가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과 투자자를 타겟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는 과수원이나 토지를 매입해 감귤 농사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 제주도 공인중개사는 제주도민은 비싼 아파트를 사지 않고 차라리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지인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기에 세컨드하우스나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지인을 겨냥한 고가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미분양과 공실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고금리 환경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이 쉬웠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세컨드하우스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중심지로 자연환경은 매력적이지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높은 물가와 터세 문제도 외지인 이주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자재 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건축 비용이 상승하며 이는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단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처럼 저렴한 매물을 검토하세요. 이들은 간헐적인 거래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또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한 지역이나 유형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같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단기 반등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 수요가 시장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이주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섬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과 빈집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 외지인 중심의 공급 구조, 고금리 환경, 그리고 지역적 한계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죠. 앞서 살펴봤던 실제 하락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하우스를 원한다면 전세나 월세 혹은 연세로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주도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0대 부부 승호님과 유연님은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는 이제 이곳이 기회입니다. 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유튜버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 여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부부는 화성병점의 전셋집에서 월급을 저축하면서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부부에게 뭐든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천만 원씩 번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택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너희들도 얼른 투자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동탄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자.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블로그도 개설해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죠.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5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1억 5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과 오산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약 5억 5,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자연엔 자이 84타입 역시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5억 수준으로 정확히 4억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의 상가 공실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50대 주민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내까지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교지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김모 공인중개사는 세교는 오산의 강남이에요. 오산천이 흐르고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젊은 층이 많이 찾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 5억 원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예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신도시 내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4, 5억대에 거래되며 오산 세교와 비슷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고덕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형 쇼핑몰과 병원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2026년까지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와 평택 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산과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 양평과 여주의 남한강변은 주말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나들이 겸 부동산 임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51세 직장인 김창수님은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다니며 남한강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의중앙선 양평역 바로 앞 38층 초고층 주상복합이 눈에 들어왔죠. 아름다운 남한강뷰 초고층 대형 평수 라는 광고를 보고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수준으로 남한강뷰 대형 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전세 시세도 높아서 갭으로도 투자 가능하십니다. 55평 기준 매매가는 7억 1,500만 원, 전세가는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창수님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1억 6,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2년 후 10억은 가볍게 넘어요. 바로 계약하시면 7억까지 금액 조율해 보겠습니다. 창수님은 부동산 실장의 말에 이끌려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기 40세 자영업자 최현우님은 여주 천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여주대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초고층의 남한강 조망은 현우님을 사로잡았습니다. 매매가는 5억 4,700만 원이었죠. 현우 씨는 주택담보대출 3억 2천만 원에 모았던 돈과 사업자 대출까지 끌어모아 영끌로 매수했습니다. 남한강 출렁다리와 강변 상권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더 오를 거야. 그는 월세 대신 담보대출 이자를 메우고 실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꿈꿨습니다.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5%로 뛰어버렸고 부동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양평 주상복합에 투자했던 창수님은 역전세 위기를 맞았습니다. 5억 5천만 원이었던 전세 시세가 4억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전세입자에게 1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모아놨던 돈을 모두 투자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던 창수님은 고금리 대출을 받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마련했습니다. 이참에 처분할까 생각했지만 7억에 샀던 집이 5억 후반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팔 수도 없었죠. 여주에 투자했던 현우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대였던 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올라버린 거죠. 한 달 이자는 13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었던 현우님은 전세입자를 구해서 담보대출을 갚았고 월세가 저렴한 구축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우님이 투자했던 남한강변 앞 여주의 신축 아파트는 3억 중후반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했던 가격보다 1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상승기에 양평과 여주 등 남한강 줄기를 따라 많은 개발들이 진행됐습니다. 강 조망의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도 많았는데요. 현재 양평과 여주는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휴먼빌 아틀리에입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얼마 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5,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2동 6층 매물이 분양가에서 5,500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 원에서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양평과 여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적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양평과 여주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0대 직장인 지훈님은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재테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주최하는 특강이었고 강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서울 1시간 거리 수도권 근교 아파트가 기회입니다. 라는 PPT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갭 투자의 마지막 기회.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님은 서울 양재의 저렴한 원룸에서 매달 월급의 70%를 저축하면서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2년에서 4년 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중개업소 직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원주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매물을 기록해두고 그 다음 주엔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두 채나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축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2천만 원을 합쳐 총 1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 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님은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지훈님에게 뭐든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의 투자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었고 춘천 아파트도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발만 완료되면 이 아파트들 최소 8억은 간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차익 4억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새 세입자를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 수요도 미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2단지의 사례입니다. 춘천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푼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2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2~3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에 연 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호재의 지연이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시설 유치, 문화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재 실현이 멀어지자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와 춘천의 미분양, 공급 물량,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2024년 하반기 약 2,00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5년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치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은 2020년 이후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원주는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관설동과 방곡동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가격 하방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27년, 2028년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면 원주는 최근 전세 지수가 반등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와 매매 지수가 동반 반등 중입니다. 남춘천역 온이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된 이유가 매수 타이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2027년 이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축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강원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